윤석열이 지금 재판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내일 외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석열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사실을 윤석열을 부른다는 거 이 사건이 종착역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가장 그 내란 특검에서의 피날레는 외환이었죠. 그리고 외환으로 간다는 건 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거고, 저는 그 수사가 넘어갔다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지만 지금까지 윤석열이 출석을 거부했던 건 사실 김건희 특검이었고 판사 출신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란 특검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서 속옷 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또 한 번 이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네. 분명히 잡으러 나갈 텐데 과거 김건희 특검과 다르게 지금, 내란 특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여기서 또 선명성을 한 번 더 드러낼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이제 조은석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대통령실 민정 라인 모 관계자를 취재를 했는데 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은 매우 각별한 분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정치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특검의 수사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필경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요. 그런 전망을 네. 대통령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제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북측의 뭐 협조를 받아서 수사할 수 쉽지가 않고. 않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뭐 무인기면 무인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면 아파치 헬기, 그죠? 오물풍선 뭐 원점 타격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연평도에서 포사격한 거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김용현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강압적으로 이 외환을 통해서 전쟁을 유도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유지 온존시키는데 이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지 그거는 이제 조은석 특검이 반드시 밝혀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조은석 특검이 일단 집에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집에 안 가가지고 사실은 뭐 각계 수사팀들이 다 이제 분야별로 있을 거잖아요. 가면은 정말로 늦게 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외환 수사는 군사 기밀이나 보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울 고검을 고를 때도 네. 외환 수사를 잘하려고 밖에 맞아요. 나온 거로 골랐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게 수사가 엄청 진척이 됐는데 그게 언론에 안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나 공소장을 받아보면 아마도 정말로 정치하게 이제 과학적 입증을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해놓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한테도 오라고 했다 안 나와. 우리가 갈게. 어제 방문 조사를 한 그쵸. 거고 대부분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거기서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진술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네.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조사만 남았는데 정말 남은 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사실 그거 하나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서 할지 데리고 와서 할지 그 조은석 특검이 또 기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내란 특검 빼고는 다 가봤는데 그래요? 그렇죠. 네. 전 최상병 특검도 갔고 강유경 씨 때문에 그러네. 그 김건희 특검도 다 양쪽 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눈에 들어왔던 그 가구가 라꾸라꾸 침대였거든요. 라꾸라꾸 집에 못 가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 맞는 말이다. 예, 심지어 가서는 또 아는 검사님 만나고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최상병 특검은 심지어 제가 11시 넘게 끝났는데 그때서야 이제 검사님들끼리 모여서 컵라면 먹고 있을 정도로 저녁을 보통 스킵하고 쭉 달려가니까 조사를. 모여가지고 따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에 늦게 가는 특검이다. 특검 보도 아니고 내란 특검의 분위기를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정말 근데 윤석열이 여러 가지 끼친 해악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에이펙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그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정상들 모여서 하는 만찬을 하려고 했고 이걸 어떻게 보니까 화장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제 하려고 했다는 그 앞에 이제 한옥 구조의 단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자 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조리시설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무슨 공수야 커피숍, 이런다는데 이런 거를 아무리 비상기업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41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비만 들어가는데 80억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비가 41억이고 네. 아마 한겨레신문 보도는 뭐 이것저것 네. 합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큰 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했나 이거를 만약에 5년을 다 채웠으면 나라가 거덜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다 떠나서 국제 행사를 하고
아니 전 세계의 정상이 와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옥으로 해서. 근데 어떻게 화장실을 안 만들? 조리 시설이 없어서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경주의 무슨 호텔로 만찬장을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에이펙 취재 가야 되는데 확 나갈 뻔했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다 뭐 그나마 뭐 VIP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있다. 그럼 VIP는 화장실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화장실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영화 베테랑 같은 거 보면은 막 기저귀 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 에이펙 진짜. 이제 관여돼 있는 사람 전화했더니 저한테 딱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한 얘기가 네가 남해 바다 앞에 있는 식당에서 회를 먹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어디냐고 했더니 저기 쭉 가셔가지고 돌아가지고 2층 건물에 올라가시면은 거기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를 얘기를 예를 들면 경주 박물관 안에 화장실 어디 있다는 얘기를 그런 정상과 관련된 참모들한테 해야 된다는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만찬장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에 화장실 가라는 아이디어를 절대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못했던 거를 사실은 많이 주장한 사람들은 주장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마치 뭐 그 정말 일을 잘할 것처럼 일꾼인 것처럼 포장했던 언론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부분에 정도가 아니라 대해서는 좀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윤석열을 과거에 포장했던 레거시 미디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보를 좀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라도 이제 일 잘하는 정말 실무 위주로 좀 구성이 돼서 이런 거가 문제가 나오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라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국제 행사가 뭔가 뜨거웠던 국제 행사. 잼버리예요. 아, 그것도 화장실이야. 그것도 화장실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다 화장실이야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총리가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그리고 그거를 내보냈어요. 공직자들이 다 화장실 청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국격을 그렇게까지 끌어내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잼버리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끝냈죠. 그리고 여기 그 에이펙 준비한답시고 화장실도 없는 그 국제행사 할 수 있는 만찬장, 만찬장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정말 1,000억을 우습겠어요. 보니까. 1200억을 네. 썼어요. 한순간에. 예, 1200억을. 그러니까 국민 돈을, 국민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그냥 후뚜루마뚜루 막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뭐 무슨 수사가 들어오네,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검찰, 검사라는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만행을 저질러도 우리는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까딱 없어, 문제 없어. 다음에 또 그런 문제적 상황을 만들어. 왜? 피해는 너희들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국정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조이대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모멸감을 국민 주권이 이렇게 희화화되고 무너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견디라는 거냐. 조이대를 향해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근데 그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종대왕 운운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대왕도 영모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거다. 세종대왕도 영모는 단칼이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에이펙 이제 준비하면서 그 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얘기하면서 뭐 삼성전자와 후저의 비유라든가 하이닉스, 로우닉스 막 이런 얘기 한다는데 경주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 삼국시대의 도읍이기도 그럼요. 하고 그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적지도 있고 하니까 준비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제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불비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게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같은 게 다 그렇대요. 예를 들면 지금 숙박비가 높아가지고 저희도 방송에서 9배라는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비싼 숙박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주가 이 정도인데 내년에도 국제 행사가 있고 내후년에도 국제 행사가 있대요. 지방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팽창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격차의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해소하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의 미래라는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당장 이제 경주가 문화도시고 뭐 첨성대가 있고 막 찬란한 막 릉이 있고 막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지만 갑자기 막 아파요. 의료시설 같은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물론 이제 뭐 비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 놓고 뭐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싶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진국도 아니고 이제는 선진국이고 네. 빛의 혁명으로 그 민주 대한민국이 새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밤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텐데 그런 찬란한 캐대언의 나라에 왔는데 야 엉망진창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진짜 망신 네. 진짜 큰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석 총리가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APEC을 준비할 수 있어서 기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어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라 호텔에 머무는 이유를 네. 얘기했더니 댓글이 재밌는 게 달렸는데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인데 옛날에 나당 연합군을 해서 그렇대. 나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한 아이디어인데 야. 나당 연합군 했을 때는 우리 신라 호텔을 가는 거다. 이런 기지가 넘치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경주에는 신라 네. 호텔이 없습니까? 경주에는 이제 그 보니까 신라 스테이만 있죠. 신라 호텔은 스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코오름 호텔인가 거기에 이제 기거한다는 것 같던데 네. 야 그런 발상에 제가 다시 한번 놀라면서 정말로 중국이라면 역사를 따져봤을 수도 있겠다. 네. 수 있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방의 발전이 이 출산율 문제나 그 국가 기반 문제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집을 살지 못해서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 아기를 이제 출산 예정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저 변호사도 이런데 일반 그러니까, 직장 하시는 네. 분들은 더 많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저보다 결혼 더 지방에 있는 변호사 친구들 같은 경우 수입이 저랑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부담이 없다 보니까 결혼도 더 빨리 하고 아기도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고 하면 그것들이 내려가면 서울 공화국도 해소될 거고 출산율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에이펙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방에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그리고 그래야 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겨레하고 오늘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빛의 혁명 위대했다. 아마 전 세계가 그때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한국의 그 찬란한 민주주의의 그 역사를 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거다. 단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민주주의의 과제가 네.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그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순창에 그 강연을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제 순창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대요.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 가려면 30분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전주에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순창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중구의 예산과 순창의 예산이 같대요. 근데 중구는 더 돈이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순창은 인구가 적으니까 1인당 돌아가는 복지 비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다. 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 체제로 해서 네. 이제 국가를 재편한다라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꼭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면 안 되는 시스템을 균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 살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인프라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모든 것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쏠려 있고 지역에 가면 의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뭘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균질하게 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수립된 국민주권 정부가 해야 될 아주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